안녕하세요. 소라소리의 윤소라입니다. 이번 작품은 역시 정소연 작가의 작품입니다. 사랑 없이 오로지 폭력으로 유지되어 온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의 구심점이 되는 집에서 떠나지 못하는 나는 할머니와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여인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되죠. 판타지와 리얼리즘이 독특하게 얽혀있는 돌아오다 시작합니다. 돌아오다. 집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가만 들어봐. 모르겠니? 소파에 기대 앉은 할머니는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봄 기운에 취한 듯 몽롱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누가 있다니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내 대답에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너같이 둔한 애한테 물어본 게 잘못이다. 겨울을 나는 동안 할머니는 하루 한 끼만 먹고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아 눈에 띄게 쇠약해졌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다. 할머니가 입은 살구색 카디건은 햇빛을 받지 못해 창백한 얼굴을 더 혈색 없고 칙칙하게 보이도록 한다. 40kg도 안 되는 할머니는 점점 더 작아져 한 손으로 잡으면 바삭하고 바스라질 것 같다. 하얗고 하관이 갸름한 할머니의 얼굴은 환갑이 지나도록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했지만 평생 하던 일을 그만둔 뒤 그 아름다움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한때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뾰루통하게 찌푸린 싸늘한 표정은 미간과 입꼬리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다. 이지적인 인상을 만들었던 뾰족한 턱, 높은 코는 얼굴을 온통 뒤덮고 있는 그물 같은 잔주름과 어우러져 할머니를 고약한 마녀처럼 보이게 했다. 전화벨이 울리자 할머니는 잽싸게 전화를 받아들더니 아무 말 없이 내려놓았다. 쓸데없는 광고 전화가 이리 많이 온다니. 전화번호는 제대로 얘기한 거야? 전화가 어떻게 한 통도 안 올 수가 있어. 내가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너를 믿은 내 잘못이지. 나는 얼마 전 생활정보지에 2층에 방 하나를 내놓았다. 방을 내놓은 날부터 할머니가 전화 앞을 지키고 앉아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방을 보러 오겠다는 전화는 오지 않았다. 통장 잔고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씀씀이가 줄어 그렇게 위태로운 것은 아니었고 딱히 할머니에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할머니는 방이 나가지 않으면 곧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 내게 할머니는 말했다. 아직 살만하니까 마음 놓으세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한때 꽤 유명했던 동양 자수가였다. 할머니는 병에 걸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자식 둘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여학교에서 배운 동양 자수를 생업으로 삼았다. 병풍이나 한복에 들어가는 자수를 놓았는데 처음에는 세 식구가 먹고 살 정도였지만 당시 국회의원의 부인이었던
대학 동창 어머니의 한복에 놓은 자수로 부유한 만화님들의 입소문을 타게 되었다. 그때부터 할머니의 작품들이 많이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그 수입으로 자식들을 유학까지 보냈다.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할머니는 30년 경력의 동양 자수가로 뒤늦게 알려져 여성 잡지에 가끔 인터뷰가 실렸고 아침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할머니는 순탄치 않은 삶을 극복한 훌륭한 어머니이자 살림꾼이면서 동시에 직업적으로도 성공한 슈퍼우먼으로 알려졌다. 잡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몇 번 출연하지도 않은 매스컴 덕택에 더 유명해진 할머니의 작품은 조금 더 고가에 팔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10년 전쯤 할머니가 일을 그만두자 살림은 눈에 띄게 궁색해졌다. 일 욕심이 많던 할머니가 일을 그만둘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나나 주변 사람들은 당황했다. 집안에 들끓던 고객들은 발을 끊었고 동양자수를 배우던 제자들도 오지 않았다. 5년 후에는 내가 중학생 때부터 함께 살며 집안일을 돌봐준 강씨 아줌마도 떠났다. 우리는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우리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은 건 퇴락한 일본식 목조 2층 집 한 채뿐이었다. 집은 둘이 살기에 지나치게 넓었다. 1층에 방 2개와 거실, 주방이 있고 2층에는 화장실이 딸린 방이 2개 있다. 아줌마가 나간 후 나는 할머니에게 집을 팔고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다. 그러면 집을 관리하는데 힘도 돈도 덜 들 것이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이었다. 할머니는 정색을 하며 펄쩍 뛰었다. 내가 죽어도 집은 팔면 안 된다. 할머니는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당부했다. 5년 전 건축업자들이 재건축을 위해 높은 가격으로 집을 사겠다고 했을 때에도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골목에 집 모두를 매입해 다른 부지들과 합쳐 큰 빌딩을 지으려고 했던 업자의 계획은 할머니 한 명 때문에 무산되었다. 다른 골목 사람들처럼 애물단지 같은 집을 높은 값에 처분하고 이곳을 뜨려던 같은 골목의 이웃들이 할머니를 찾아와 설득도 하고 협박도 했지만 할머니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결국 주변의 다른 곳은 모두 높은 빌딩이 되었지만 이 골목만 아주 오래전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이 집에 대한 할머니의 자부심과 집착은 대단했다. 인터뷰에서도 집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 집은 외할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외증조 할아버지가 장만한 집이다. 그는 은행원이었는데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일본인들이 주로 사는 고급 주택가에 작은 정원이 딸린 2층 집을 구입했다.
외동딸이었던 할머니는 이 집에서 태어나 유치원부터 여학교까지 다니며 부유하게 자랐으나 전쟁통에 부모를 잃었다. 할머니에게 남은 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은 이 집뿐이었다. 패고 금이 간 외벽을 시멘트로 메우고 지붕을 새로 얹었다. 다다미를 온돌로 개조하고 빈 창틀에 유리를 끼워 넣자 전쟁의 흔적 따위는 남지 않았다. 할머니는 대학에 다니다가 결혼을 해 이 집에서 아이를 낳아 키웠고 이제껏 단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다. 먼 곳으로 떠났던 가족이 돌아올 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자신은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떠났던 자식들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버는 돈의 상당한 부분이 집을 보수하고 정원을 가꾸는 데 들어갔다. 한 곳을 고치면 다른 한 곳에 문제가 생겨 결국에는 신축하는 만큼의 돈이 들어갔고 외관 말고는 모두 뜯어 고친 셈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가 일을 그만두고 집을 더 이상 손질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시간이 이 골목으로만 지나가는 것처럼 집은 더 빠르게 낡아갔다.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이 집은 새로 지은 빌딩의 그늘 속에 납작 엎드린 채 흉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잠시 머물기도 싫을 법한 이 집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게 뻔한데도 할머니는 부득부득 방을 내놓자고 우겨댔다. 얼마 되지 않는 방세를 받아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를 막을 수 없었다. 전화를 기다리던 할머니는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여기서 졸지 마시고 방에 들어가 주무세요. 나의 말에 할머니는 졸지 않았다고 잡아댔다. 난 평생 낮잠 같은 거 자본 적 없는 사람이다. 너나 게으르게 가만 앉아 있지 말고 정원에 물이나 줘라. 꽃들 다 시들겠다. 내 다리가 이래서 못 나가지만 네가 잘 가꿔야 한다. 그럼요. 잘하고 있는 거려. 나는 싹싹하게 대답했다. 봄이 되었지만 정원은 여전히 겨울처럼 황폐했다. 대문부터 현관까지 들어오는 길을 빼고 식물만으로 가득했던 정원은 이제 흙과 말라 죽은 식물, 그 사이를 비집고 제멋대로 돋아나는 잡풀과 잔꽃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사실 몇 년 동안 정원에 물을 준 적도 청소를 한 적도 없었다. 할머니가 시키면 밖에 나와 잠시 서성대다 들어가곤 했을 뿐이다. 건강하던 시절 할머니는 아무리 바빠도 날마다 긴 시간을 들여 정원을 가꾸곤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정원에 나올 수 없다. 할머니는 50살도 되기 전에 얻은 관절염 탓을 하며 꼼짝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줌마는 집을 나갈 때 할머니의 눈에 녹내장이 와 잘 못 보는 것 같다고 귀띔을 해주었다. 할머니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 것은 그 때문이었다. 평생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작업실에 앉아 손끝만 보며 살았기에 그럴 만도 했다. 처음에는 음영과 윤곽 정도는 분간하는 것 같았으나 이젠 내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모를 정도였다. 할머니의 행동은 눈에 띄게 굼떠졌고 집 밖을 나갈 수 없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게 숨겼다. 할머니는 남에게 약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나도 굳이 아른 체 하지 않았다. 나는 마당의 벤치에 가만히 앉아 시간과 내가 만들어낸 쇠락한 풍경을 만끽했다. 온종일 햇빛을 받아 반짝이곤 했던 집과 정원은 고층 빌딩의 그림자에 덮여 있었다. 이제는 아무리 부지런을 떤다 해도 예전처럼 아름다운 정원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2층 내 방 창가에 여자가 서 있다. 나는 집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익숙치 않아 순간 흠칫 놀랐다. 그녀는 불룩 나온 배를 손으로 쓸며 정원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는 며칠 전 우리 집 대문 앞에 기대 앉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봄이지만 아직 바람이 찬데 얇은 원피스에 청재킷만 걸쳐 있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녀를 그냥 둘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아주 어려 보였는데 임신을 해 원피스 앞자락이 들릴 정도로 배가 불룩하게 솟아 있었다. 내 방 침대에 눕히자 그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깊은 잠에 빠졌다. 두꺼운 이불을 꺼내 덮어주었는데도 그녀는 계속 몸을 떨었다. 나는 혹시 그녀가 잘못될까 싶어 모르는 사람을 덥석 집에 들인 것을 후회했다. 그녀에게 가족의 연락처를 묻고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고개를 저어댈 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죽을 끓여 먹이고 물수건을 얹어주었다. 그녀는 이틀이 지나고서야 몸을 겨우 일으킬 수 있었다. 집에 연락을 하라고 하자 그녀는 괜찮다고 했다. 어느 정도 완쾌가 되었음에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그녀에게 차마 나가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귀찮아졌지만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그냥 놔두었다. 그녀가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창틀을 잡고 섰다. 걱정이 돼 2층으로 올라가자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지럽냐고 묻자 괜찮다고 하더니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내가 다시 묻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조금 뒤 입을 열었다. 내가 살던 집에도 이만한 마당이 있었어요. 철마다 다른 색색의 꽃이 피었고 나무에 모가랑, 대추, 감 같은 열매도 달렸어요.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고 마당만 손질했거든요. 원래 아빤 신문기자였는데 전쟁터에 갔었나 봐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좀 정신이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아빠는 무능력자로 살다가 화단에 머리를 묶고 자살했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어지러워요. 나는 그녀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냥 이 집이 왠지 좋아서요. 그래서 아빠 생각이 났나 봐요. 아빠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처럼 낯설었다. 나는 부모의 호칭을 불러본 적도 없고 부모에 대한 추억도 전혀 없다. 내 엄마의 엄마인 할머니가 내 가족의 전부였다. 나는 4살 무렵 이 집에 왔다고 하는데 그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고 몇 가지 이미지만 단편적으로 남아있다. 차를 타고 이리저리 여행을 많이 다닌 기분이 들 뿐 엄마 얼굴조차 기억할 수 없다. 엄마 얼굴을 떠올리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숨이 가빠졌다. 엄마에 대해 알고 싶고 사진이라도 보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싫어할 것 같아 아무 질문도 할 수 없었다. 다행히 잡지에 실린 할머니의 인터뷰에서 엄마에 대한 정보를 모을 수 있었다. 엄마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은 엘리트였다. 엄마는 내가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한국어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할머니에게 맡겼다고 했다. 내가 다 자라 한국어를 완벽히 구사하고 있는데도 엄마에게서는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는 중학생 시절 할머니에게 물었다. 엄마는 왜 저를 안 데리고 가요? 할머니는 엄마가 오래전에 재혼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 미련을 버리라고 대답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 말 한마디에 포박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홀가분해졌고 그동안 품어온 미련과 원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읽기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외면했던 엄마라는 단어는 병따개, 나무토막, 손잡이같이 아무런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단어로 변질되었다.